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서초구에 귀신 나오는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살다가 어머니께서 집을 서초구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랑 동생은 같이 큰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와서부터 동생이 이를 갈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꿈에서 자꾸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꿈을 꾼다고 하더군요. 뻥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왠지 좀 뒤가 캥기더군요. 저도 이사 와서부터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럭저럭 지내다가 여름방학의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제가 보이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는 모습 그대로요. 그런데 저한테만 색이 다 있고 나머지는 온통 빨간 배경이었습니다. 그걸 상상해보라면 크리스탈 같습니다. 내부가 투시되어 보이는 것 빨간 형태로 다 배경이 칠해져 있는데 벽을 보면 벽을 통해서 다음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2층이었는데 공중에 떠서 밑을 보니까 침대 밑에 어제 넣어둔 문제집이 보이고 밑집에 화초가 보이더군요. 뭔지 제가 알진 못하지만 5개의 화초가 있더군요. 빨간 배경으로 다 칠해진 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 도중에 동생이 화장실을 가더군요. 리얼한 꿈이라고 재미있어서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시계를 처음 그 상황이 되고 나중에 봤을 때 2시였는데 최종적으로 4시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5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런 꿈을 꾸고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어제 화장실 다녀온 적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군요. 뭔가 조금씩 그 얼굴이 빳빳해지는. 혹시나 해서 밑집 아저씨께 죄송하다고 잠시 집안에 살짝 본다 말씀드리고 들어갔을 때 그 투명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던 난초, 오화분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동생과 저는 잠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어떤 스님께 가서 이상한 말이 뛰는 이마도인가를 사왔습니다. 사기일지도 모르지만 하고 사왔지만 그 다음부터 꿈자리가 사나우거나 그런 경험을 하진 않아서 편히 잘 수 있어서 그러려니 하다가 그 절에 같이 가서 제 일을 말씀드리니까 큰일 날 뻔했다며 다행이라고 스님이 그러더군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잠을 잘 때는 영혼이 살짝 몸에서 뒤틀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거나 수맥이라든가 지형이 안 좋은 곳에서는 그 현상이 심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려니 했는데 왜 큰일이에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영혼이 그렇게 떠도는 사이에 성불하지 못한 영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영혼과 몸 사이에 고리를 끊게 되면 대신 제가 떠돌아야 하고 들어간 귀신이 제 명이 닿을 때까지 대신해서 산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느낌이란 그 뒤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아는 금기 하나. 이런 거 아세요? 제밥은 일반적인 음식보다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것.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도 심하게 현상이 맞아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배랑 그 친구분들은 여름 때, 그러니까 방학이라고 해야겠죠. 대학교 방학 때 친구분들과 모여서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골 마을이었더래요. 공기도 좋고 오랜만에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며 고스톱도 치고 포커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놀다가 3박 4일의 여정 중에 마지막 밤에 역시나 다른 날처럼 술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주가 없어서 고기나 구워 먹어볼까 하고 그 게임 아시죠? 소주병 뚜껑 밑부분 떨어지는 거 말아서 꿀밤 때리듯이 해서 탁탁 치다가 떨어지면 지는 거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선배가 걸렸더군요. 결국은 돈을 들고 좀 떨어진 읍내로 한 1시간쯤 걸어서 고기를 사러 갔더군요. 물론 가는 길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 담아줄 봉지가 없어서 일회용 접시 위에 고기를 담아서 선배는 다시 머물고 있는 민박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은 비포장인 논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다는데요. 저쪽부터 바스락바스락 한창 자라는 벼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벼의 흔들림은 선배 쪽으로 다가왔고 선배는 굳어져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검은 물체가 탁 튀어나왔는데 그것은 그냥 산에 살던 족제비가 고기 비린내를 맡고 왔다가 사람을 보고 다시 놀라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선배는 놀란 가슴에 어쨌든 빨리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나는 거랍니다. 하지만 민박집이 위치한 곳은 아주 작은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꼬마가 사는데 지금까지 밖에 있었다가 마을에 돌아갈 사람은 없는 거죠. 느낌은 점점 더해오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는 느낌 때문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발걸음을 빨리 해서 선배는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인가 혀로할 거나 입맛 다시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서서히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쩌지 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뒤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어둠이 내려앉은 논길만이 보이더랍니다. 그 순간 다시 등 뒤에서 누군가 있는 느낌이 팍 들더랍니다. 이걸 어쩌지 뒤를 돌아봐야 되나 하지만 저리로 가야 하는데 갈팡질팡 하다가 휙 뒤로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자꾸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 소리는 계속되고 미칠 것만 같은데 선배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손에 든 고기로 눈이 가게 되었고 받았을 때와 전혀 다른 핏기가 다 사라진 고기가 대부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고기만이 받았을 적에 고기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한 고기의 핏기가 서서히 가더니 다른 고기와 같아지고 선배는 이걸 어쩌지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족해. 그런데 목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게 있잖아. 여기까지 들은 선배는 고기는 내팽개치고 민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순간에도 고기를 내팽개친 자리에서는 들리지 않는 순간까지 계속 났다고 합니다. 민박집에 가자마자 친구분들에게 귀신이라고 여길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 친구분들은 무슨 헛소리냐 고기는 어디다 팔아먹고 왔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선배는 혼자라도 가겠다고 배낭을 짊어지고 나서려는데 민박집 주인 할아버지께서 말리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랍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할아버지께서 지금 떠나면 자네는 죽을지도 몰라. 내일 아침이 돼서 밝을 때 떠나게. 이러시더랍니다. 이유를 물어서 말씀 안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건 금기였습니다. 오래전에는 전깃불도 없고 그냥 농사가 주업이던 시절에는 꼭 지키는 금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녁에는 피가 묻은 고기를 들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것. 할아버지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귀신들은 붉은색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의 색이기 때문이죠. 죽어서 떠도는 귀신은 피를 갈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해서 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가 빠졌어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생고기를 들고 다니면 그 고기에 붙어서 남아있는 피의 맛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귀신도 사람과 같아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든 사람을 죽게 만들어 그 피를 먹는 겁니다. 물론 때리거나 상처를 줄 순 없지만 상처를 줄 만한 곳으로 유도해서 사람을 몰는 거죠. 절벽이나 뭐 그런 곳으로요. 그리고 상처가 나서 터져 죽으면 그 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절의 금기 중 하나는 생고기를 저녁에 혼자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선배는 그 소리를 듣고 나자 집 밖에서 냉큼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MT나 동호회 여행 같은 걸 갔는데 외딴 곳이라면 혹시 모르니 친구분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세요. 두 번째 이야기, 부모님의 실화괴담.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 집 작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어머니가 나를 빼고 계셨을 때는 반지하에서 아버지와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때 우리 부모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반지하에서 힘든 생활을 하시며 20대 초반에 인생이란 녀석과의 싸움을 하며 살던 그때 하루하루가 지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질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임신하신 상태여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그날도 힘든 일과를 마치고 하루 중 유일하게 인생과의 싸움에서의 도피인 잠을 자던 때였습니다. 반지하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방 하나의 약간의 공간에서 부모님이 추위를 약간이라도 덜기 위해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고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는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더 추워진 것을 느껴 잠결에 창문 쪽을 봤는데 약간의 불빛이 보이셨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봤더니 어둠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사람이 창문을 열고 담배불로 모기장을 원모양으로 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담배를 빨 때 최고 온도가 엄청 높다는 사실을.
그 빛의 정체가 담배불과 달빛에 비친 칼이었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가리키는 곳을 보신 아버지는 극도로 흥분을 하셨습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싫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정직하시냐면 슈퍼에서 거스름돈을 단 100원이라도 더 준다면 거스름돈을 받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도 그냥 넘겨버릴 텐데 다시 슈퍼까지 가서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슈퍼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던 간에 그렇게 정직하신 분이 도둑을 가만히 놔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척을 내도 겁도 없이 도망가지 않는 도둑을 가만히 둘 수 없고 또 나를 임신하신 어머니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셔서 부엌에서 칼을 들어 도둑을 잡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그때의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뛰쳐나가신 게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공범이 있다면 어머니의 신변이 위험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칼을 들고 뛰쳐나갈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도둑을 잡으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불길이 주인 집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인 집에서 불이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신 아버지는 혼자 계시 어머니를 재빨리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도둑이 들어 그 도둑을 잡으러 나오셨다가 윗집에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신 거지만 불이 전부 진압되고 물건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는 경악하셨습니다. 한순간 그곳에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전날 도둑이 불로 크게 원의 반 정도를 담배불로 지졌던 담배 자욱이 모기장에 없던 거지만 창문 또한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 전날 도둑이 창문을 열고 담배불로 모기장을 지지던 걸 본 부모님은 뭘 보신 것이 되는 거지만 그때 추위를 느꼈던 어머니는 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며칠 밤잠을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 헛것을 못 봐서 어머니께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끔찍해. 생각만 해도 말입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날 귀신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 저는 1살 일찍 입학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생일이 5월인데 그냥 일찍 들어간 것입니다. 고1 때 아파서 쉬고 재입학해서 그때부턴 나이에 맞는 학년을 다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년간 쉬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5월 중간쯤 다닐 때쯤 저는 내장계통의 문제가 심각해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치료 때문입니다. 항상 찾아오는 구토 때문에 식도가 다칠 정도였습니다. 항상 병원 검사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의아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하시면서요. 결국 아버지께서 성모병원에서 퇴원하기로 하고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께 말씀드렸다가 저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에 꿈이 뒤숭숭한 것도 치료해 주셨으니 기대 반 설마하는 마음 반으로 결국 아버지를 따라 절까지 갔습니다. 대구에 도착해서 팔공산 쪽으로 가더군요. 절 이름 홍보하려는 것도 아니니 그냥 절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산속에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냥 도로변에 있더군요. 내심 실망이 커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일도 있으니 이번에도 어떤 방법이 있으시니 부르셨겠지 하고 첫날은 그렇게 자면서 보냈습니다. 5시 반 기상을 하는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5시 반에 일어나서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있더군요. 저도 그때는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양이란 것도 해보고 또 절을 하는데 점심 즈음 돼서 길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기분으로 올라갔는데 큰 염주라고 해야 되나? 여튼간 그것으로 사람 몸을 등과 머리를 두드시면서 관세음 보살을 하고 계시더군요. 근데 제가 그 방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스님이 절 탁 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린 놈이 모구리 뱃속에 물고기를 가지고 있노. 내장을 그냥 파묵히고마.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아버지가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한 번씩 두들겨 주시더니 저랑 아버지가 남았습니다. 어릴 때 물고기를 죽인 적 있나? 내 눈에 길다란 물고기가 보이는데 3마리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구마.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들은 다 어릴 때 시골의 할머니 집에서 키우셨습니다. 어릴 때라도 자연에서 놀면서 키우는 게 아버지 교육 방침이셨거든요.
니 뭐 생각나는 거 없나? 분명히 있다 카이. 내가 없는데 거짓말하겠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5살 때 입이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허준에서 나오는 구아나사라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때 동네 어른들이 은지라는 장어 비슷한 물고기를 잡아다가 제게 주면 목을 따서 그 피를 바르면 낫는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피를 제가 제 볼에 바르고 피딱지가 붙은 채로 반나절씩 있었습니다. 효과는 전혀 없었고요. 그러고 보니 그때 은지라는 물고기가 3마리라서 3일간 그랬던 기억이 같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니니 거봐라 왜 잘 사는 물고기를 니 묵을 것도 아니면서 잡아서 생피를 뽑노 하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방법을 물으셨고 스님은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며 물품 살 것을 적어줬습니다. 물론 물품은 제가 골라야 된다며 밑에 읍내가 있는데 거기서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가서 과일 조금이랑 한과를 조금 사고 올라와서 스님께 갔죠. 스님은 우리 가정 형편을 물었고 의아해하면서 대답을 해드렸죠. 여튼간에 그때 150만원 정도를 내고 천도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스님이 염불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절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도 못 들어오게 하더군요. 한 1시간쯤 했을까요? 다리에 쥐가 나려고 하더군요. 그때 스님이 됐다고 하시면서 한 3달 정도 여기서 머물면서 절을 하라 하셨습니다. 싫었지만 스님은 제가 하기 따라서 뱃속에 물고기가 남을 수도 떠날 수도 있다고 하셔서 별 수 없이 3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절하고 일요일에는 방석 털고 이렇게 한 주 지내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도 많이 봤죠. 2달하고 13일 지나던 날에 그때는 지겨워서 날을 세고 있어서 기억합니다. 메스꺼운 건 아닌데 입에 계속 침이 고이더군요. 계속 말입니다. 스님께 찾아가서 어쩌죠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법당이 보이는 마당에서 침을 삼키지 말고 다 흐르는 대로 뱉으라고 하시더군요. 보통 침이 하얗게 공기방울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흘린 침은 정말 투명하게 흘렀습니다. 흘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얼굴이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끼기엔 1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정말 생전 그렇게 까만 피는 처음 봤습니다. 새까만 피가 뚝뚝뚝 얼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서 스님하고 저는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다 됐다며 침이 멎으면 다 끝날 것이라 했습니다. 침이 멎고 저는 기분이 좀 찝찝해서 세수를 하러 갔는데 피가 난 곳이 딱 3군데 뭔가 좀 놀랐습니다. 3마리의 물고기가 피가 난 곳으로 나간 걸까 하는 생각이요. 그날 저녁 공양을 하고 스님과 그냥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스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어느 생명이나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되는 순간부터 어두운 곳에서 안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쏟아지는데 그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숨는 것이 바로 지상의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던 귀신들이 낮과 다르게 가끔 세상을 활보하는 거죠. 물론 위의 귀신은 하급 귀신에 속합니다. 그냥 살명다 살고 죽은 귀신들이죠. 저들은 별로 특별한 의도 없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정도고 문제는 억울하게 죽는 경우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죽는 경우라고 합니다. 원념이라고 하시던데 전 이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쯤이 맞겠지요. 이러한 원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귀신은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나타나는 귀신은 보통 원념이 강한 귀신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귀신이란 거죠. 억울하게 죽은 귀신 보통은 이게 위험한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지 않아도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 그 또한 위험한 귀신이 되는 거죠.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을 잡는 사람들은 보통 단명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가장 큰 고통을 준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답은 뻔한 거죠. 스트레스가 원인일지도 모르지만 스님의 이야기로는 귀신의 원한이 많이 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귀신들은 밤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낮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사람의 몸속이죠. 빛이 무서워 사람의 뱃속에서 낮이 가기를 기다리면서 사람이 먹은 음식 등을 조금씩 빼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 몸에는 수십 혹은 수백의 귀신이 기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신 내렸다, 귀신이 씌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라 센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아예 털을 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과 반대로 자꾸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씌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낸 천도제가 그런 센 귀신이 있을 때 그걸 하늘로 올려보내려는 거래요. 그럼 사람마다 귀신을 뱃속에 지니고 살고 있느냐는 물음에 스님도 가지고 산다라고 하시더군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에겐 많은 귀신이 달라붙은 거라고 하더군요. 스님의 말씀으로는 귀신한테 해코지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원한 쌓지 말고 살아라라는군요. 저는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어찌나 오싹해지던지. 네 번째 이야기, 옷걸이 괴담. 전 공고가 나와서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라고 주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새로 지어진 곳이라 청소도 하고 회사에서 준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푹 쉬면서 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무척 놀랐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알고 보니 커튼 사이로 흘러든 빛의 옷걸이에 옷에서 생긴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 겁이 많아 그림자의 질에 놀란 거죠. 곧장 달려가서 불을 켜고 나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밤 11시쯤 되는 시간에 혼자 있는 데다 겨울이라 스산하고 찬바람이 스치는 듯한 음산함에 얼른 잠을 자려고 씻지도 않고 옷만 벗고 누웠습니다. 불을 켜놓고 자려니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다행히 피곤한 몸 덕분에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살짝 깼을 때 눈앞에 그림자가 왼쪽으로 삐걱, 오른쪽으로 삐걱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꽤 오래 쳐다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기억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얼른 커튼을 쳐보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바보는 없겠습니다. 한 친구는 휴무라 집에 갔고 또 다른 친구는 토요일 당직이라 집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을 리도 없습니다. 정말 기묘한 경험이었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옷걸이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자진해서 기회가 되면 무조건 야근을 뛰었습니다. 그 일 덕분에 회사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그림자가 절 도와준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신병의 어머니는 무당. 당시 2003년 제가 일병을 막 달았을 때였습니다. 11월 저는 자유로에서 특수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에서 한강 쪽을 보면 철책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후 즉각 조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소대는 통일전망대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대에 있던 사람들이 인수인계하면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대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신병과 그의 고참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사수는 전방 한강 쪽을, 부사수는 반대쪽 자유로 쪽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등을 맞댄 상태였습니다. 한강 쪽과 자유로 쪽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민간 출입을 엄금하기 위해서고 우리 병사들의 탈영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북한군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뒤를 보니 이 신병은 자유로 쪽을 보지 않고 계속 한강 쪽, 사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말했습니다. 왜 내 쪽 보냐고, 너는 자유로 쪽 관찰하다가 특이사항 있으면 말해달라고. 자유로 쪽을 보면서 있으라고. 근무를 제대로 서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고참이 화를 내고 말하니 그 순간은 쫄아서 자유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뒤를 보니 또 고참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고참은 무지하게 욕을 하면서 왜 자꾸 근무 제대로 안 서냐며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그 신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책 철조망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쪽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고참은 어이없었습니다. 새로운 신병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러나 표정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끝날 때까지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병이 막 무서워하니까 그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를 끝나고 그 사수는 소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근무 서면서 신병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 같지 않으니까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은 기록부 같은 걸 가져다가 봤습니다. 가족관계, 주특기, 주소, 이성관계, 친구, 술, 담배 등을 다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훑어보았습니다. 소대장은 졸도할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병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미국 대학교 기숙사 괴담.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제가 3년 전 여름에 겪은 신기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층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제 침대 바로 옆에는 창문이 있고 침대 옆에는 컴퓨터가 있는 방입니다. 한 방에는 2명이 살고 있고 한 집은 2개의 방과 거실, 부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는 4개의 집이 있습니다. 제 바로 윗집 2층에는 제 친구가 살고 있었고 친구의 룸메이트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룸메이트는 정말 의리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윗집의 친구와 룸메이트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지냈습니다. 볼 기회도 없었고 저는 여름에만 살고 나갈 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름밤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여름 학기가 끝나고 두 번째가 시작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룸메이트는 다들 집에 가고 제 룸메이트도 집에 간다고 하고 나 혼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룸메이트가 창문을 두드리더군요. 열쇠를 좀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옆방에 사는 친구가 갑자기 오면 이 열쇠를 좀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아있다가 열쇠만 전해주면 되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어도 열쇠를 찾으러 오지 않길래 어디서 자고 오나 보다 싶어서 나중에라도 오면 열쇠를 가져가라고 문을 열어놓고 그냥 잤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열쇠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열쇠를 가져갔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날 밤 그 친구의 룸메이트가 와서 같은 이유로 열쇠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또 기다리다가 전날 밤처럼 안 오길래 또 문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열쇠가 없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다음 밤에는 제 윗집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다가 친구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밤에 나가고 저 혼자 친구 방에서 놀다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잠결에 문을 열어보니 또 친구의 룸메이트인 거였습니다. 열쇠를 또 맡아달라더군요. 귀찮았지만 알았다고 하고 그냥 또 자려고 하는 순간 생각해보니 여긴 2층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하얗게 질려서 들어왔습니다. 방금 룸메이트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3일 전에 실종됐다가 산속에서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죽은 날로 추정되는 시간이 저에게 열쇠를 맡기기 시작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에게 열쇠를 맡긴 친구 룸메이트는 그때 이미 귀신이었을까요? 제가 분명 열쇠를 손으로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풀리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참, 그 친구가 죽어서도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겠지요. 7번째 이야기, 나홀로 아파트 괴담. 마을과 유난히 떨어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한 동밖에 없는 그 아파트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아파트에 살던 한 여자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걸어가는데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뒤를 쳐다봤죠. 아니나 다를까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또한 5분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뒤를 살짝 봤더니 또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편의점인데 지금 빨리 와. 그렇게 친구를 불러서 한 30분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를 보내고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거의 다 도착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딱딱 하고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가지 않고 아직도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아파트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저의 집인 15층을 누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다치기 직전 그 남자의 팔이 엘리베이터 문에 딱 걸린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15층을 누른 걸 보고 16층을 누르는 거예요. 불안에 떨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딱 멈추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 맨발에 트렁크 팬티에 러닝만 입은 아저씨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영희야 왜 요즘 연락이 안 되니? 하며 팔을 세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왔고 그 아저씨는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일어나 보니 그 아저씨 집이더군요. 그러고 난 후 들은 이야기에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6층에 살던 여자가 어제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 저는 그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죠. 그러다 제가 아파트로 도망가는 걸 봤답니다. 그러고 난 후 그 남자가 저를 뒤쫓는 걸 봤는데 가로등에 빛이 비쳐 그 남자의 손에서 뭔가 번쩍 빛났습니다. 칼이죠. 그 아저씨는 너무 놀라 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맨발 차림에 저를 구해주셨던 겁니다. 8번째 이야기, 가을 산행. 내가 아직 아버지의 고환 속에서 3억 명의 형제, 자매와 살고 있던 무렵 얘기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가을 산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 연휴였던 데다 날씨도 좋고 한가하게 노래나 슬슬 부르며 순조로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낮이 지나갈 무렵 갑자기 날이 흐려졌다. 아가씨의 마음과 산 날씨는 모른다는 말처럼 순식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칭 베테랑이라는 아버지와 동료들은 날이 흐릴 무렵부터 자켓을 꺼내 입어 별 문제 없이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걷고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숙박할 예정인 오두막에 도착할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중 한 명인 희구치 씨가 추워 라고 중얼대며 쭈그려 앉았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말을 걸며 이마에 손을 대니 불덩이 같고 얼굴은 새파랬다. 큰일이다 싶어 아버지와 다른 동료가 양쪽에서 부축해 간신히 오두막까지 다다랐다고 한다. 그로부터 3시간이 훌쩍 지나서였다. 희구치 씨의 안색은 완전히 흑빛이 되어 어서 어디에서든 재워주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꼬리를 이어 일어난다던가. 오두막은 연휴를 맞이하여 산행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해 먼저 왔던 사람들도 돌아나갈 정도였다. 적어도 이 친구만이라도 좀 재워주세요. 아버지는 오두막 관리인에게 애원했다. 미안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억지로 묵을 만한 곳이 있지만 그 정도로 아픈 분이어서야. 아직 괜찮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억지의 관리인도 포기한 듯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그대로 안내된 방을 보고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다. 그 어슴푸레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다다미 8장 정도 되는 방에는 아버지와 동료들을 합쳐 넷밖에 없었던 것이다. 먼저 와 있던 한 사람은 방 가장자리에 누워 얌전히 자고 있었다. 다만 곰팡이와는 다른 뭔가 알 수 없는 냄새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 방만 비워둔 거지? 밖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의문을 느꼈지만 우선 희구치 씨를 간호하는 게 먼저였다. 코펠로 물을 끓여 따뜻하게 죽을 만든 후 희구치 씨에게 먹였다. 하는 김에 아버지와 동료도 밥을 챙겨 먹고 희구치 씨를 가운데로 두고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는다. 이상했다. 평소라면 완전히 골아떨어지고도 남았을 정도로 지쳤는데. 너 아직 안 자냐? 다른 동료가 아버지에게 슬쩍 말을 걸었다. 왠지 잠이 안 오네. 너도 그래. 응. 근데 이 방 좀 이상하지 않냐? 역시 이상하지. 다른 방은 다 사람들로 꽉꽉 차 있는데. 나 아까 전에 말이야. 화장실 갔다가 게시판을 봤거든. 아버지는 순간 등골에 정체 모를 오싹함을 느꼈다고 한다. 행방불명 8명, 사망 1명이라고 적혀 있었어. 들은 적 있다. 이런 산속 오두막에는 긴급사태를 대비해 병원 영안실 역할을 하는 시체 안치소가 있다는 걸. 저 멀리 방 한켠에서 같이 누워있는 먼저 온 손님은. 그 손님의 정체는 이제 자자. 아버지는 침낭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튿날 그 먼저 온 손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산, 등정하느라 다 빠진 후에 운구되었다. 구조대 헬기로 하산한다는 듯했다. 그 다음 날에는 희구치 씨도 건강을 되찾아 오두막 관리인을 놀래켰다고 한다. 다만 희구치 씨의 말에 의하면 그날 열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의 이 말을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계속 어루만져 주었다고 한다. 뭐, 등산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지. 그 손이 없었으면 나도 헬기 타고 내려왔을지도 몰라. 히구치 씨는 껄껄 웃으며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9번째 이야기, 주유소.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나는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주유소는 손님이 직접 기름을 넣은 후 영수증을 가져오면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야에는 2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한 명은 아르바이트생이고 다른 한 명은 주유소 사장 부부가 하루씩 교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네 집은 주유소 맞은편에 있어서 한밤중에는 사실 집에 들어가 자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야에는 나 혼자 주유소를 보는 셈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한밤중이 되면 폭주족들이 몰려오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은 대개 남자 혼자 스포츠카를 몰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밤중에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기에 나는 사무실에 앉아 대학 논문을 쓰며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3주가량 지났을 무렵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주유소 단골로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푸른 스포츠카를 타고 오곤 했죠. 나는 별 생각 없이 주유하고 있는 남자를 사무실 창문 너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자기 목 뒤를 왼손으로 벅벅 긁기 시작했습니다. 10초 정도 지나자 긁는 것도 멈췄지만 주유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남자가 사무실로 오자 아까 전처럼 목 뒤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이라도 물렸나 싶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금발의 20대 남자가 왔습니다. 이 남자도 심야 단골로 튜닝한 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그야말로 폭주족의 전형이라고 할 느낌이었죠. 남자가 주유하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어제 왔던 남자처럼 가끔 목 뒤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상한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신경이 쓰여 손님이 올 때마다 손님의 행동을 섬세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목 뒤를 긁는 건 폭주족 남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만 알아차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루하루 시간만 흘렀지만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정도를 남겨둔 어느 밤 나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단골인 30대 남성이 푸른 스포츠카를 타고 주유를 하러 온 터였습니다. 나는 논문도 다 썼겠다. 딱히 할 것도 없어서 평상시엔 눈길도 안 주던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주유기마다 하나씩 달려있고 손님이 주유기를 조작하면 얼굴 정면을 비스듬히 비추는 형태였습니다. 나는 남자가 찍히고 있는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모니터에는 남자의 정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어깨 뒤에 축구볼 정도 크기의 검고 둥근 덩어리 같은 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긴 머리를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공원 눈을 한 채 입을 해벌레 반쯤 벌리고 있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런 꼴을 한 채 남자 어깨 뒤에 찰싹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유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고 있자 갑자기 여자는 남자 목 뒤로 얼굴을 가져가더니 입을 모아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 목 뒤를 오른손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턱을 조금씩 진동시켜 낄낄거리며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이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몸을 감싸는 공포에 벌벌 떨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못이 박힌 듯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벨이 울리고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남자가 계산을 하러 이리로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의 어깨를 유심히 봤지만 아까 모니터에서 봤던 여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스름돈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는 다시 자기 목 뒤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남자 어깨에 여자 얼굴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도 낄낄대며 웃고 있는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그런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남자가 주유소를 떠난 후에도 나는 여자의 기분 나쁜 미소가 계속 생각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벌벌 떨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차마 CCTV 모니터를 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침까지 다른 손님은 오지 않았기에 아무 일 없이 날이 밝았습니다. 그 후 나는 남아있는 일정 내내 병을 핑계로 일을 쉬었고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체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타이셔 시대 이야기라니 꽤 옛 이야기지요. 증조할아버지는 사냥이 취미라 틈만 나면 사냥을 나서곤 했다고 합니다. 멧돼지나 산토끼, 꽁내 이르기까지 온갖 동물들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엽총 솜씨도 빼어났기에 같은 사냥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인이었다고 합니다. 산이라는 곳은 때때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하는 곳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 증조할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화창하게 개인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엽총을 메고 평소처럼 혼자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곁에는 애견 타케루가 함께였습니다. 오랜 사냥 경력을 지닌 증조할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사냥을 나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산에는 직접 세운 오두막도 있어 사냥감을 거기서 요리해 술안주 삼는 게 가장 큰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사냥을 시작했지만 사냥감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날은 어느새 저물어 산속은 어슴푸레해지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1시간만 더 찾아보는 생각에 사냥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오늘 사냥은 공쳤다고 거의 포기할 무렵 갑자기 눈앞에 큼직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새끼를 데리고요. 증조할아버지는 조용히 총을 겨눠 목덜미를 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인간을 눈치챘는지 멧돼지는 방향을 휙 바꿔 산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뿔싸 싶어 곧바로 한 발 쐈지만 아무래도 빗나간 모양입니다. 옆에 있던 타케루가 재빨리 멧돼지를 쫓아갑니다. 증조할아버지도 열심히 험한 산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15분 정도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결국 증조할아버지는 멧돼지 모자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타케루도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타케루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의지해 증조할아버지는 산길을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을 달려가니 거기 타케루가 있었습니다. 타케루는 깊은 숲을 향해 격렬히 짖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거대한 소나무가 우뚝 솟아있어 마치 무슨 입구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암묵적 터부였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증조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몇 번이고 부모님의 당부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산신님이 계신단다. 멍청하게 들어갔다간 그대로 잡아먹힐 거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냥감이 쏠쏠하게 잡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규칙을 깨고 침입한 사냥꾼은 행방불명당한다는 전설도 함께였지요. 타케루는 계속 그 숲을 안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그 멧돼지 모자가 이 근처에 있는 건 틀림없을 터였습니다. 결국 증조할아버지는 유혹에 져 금단의 땅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를 지날 무렵이라 아직 어떻게든 맨눈으로 주변 식별은 가능했지만 사냥을 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타케루도 아까 전부터 짖는 걸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증조할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타케루가 사납게 짖더니 달려나갔습니다. 증조할아버지도 그걸 쫓아 50m가량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타케루가 낑낑대면 엎죽 엎드리더니 위협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찾아냈다고 생각한 증조할아버지는 앞을 봤습니다. 열린 광장 같은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뜯어먹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심한 짐승 냄새가 주변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한 무릎을 꿇고 엽총을 곁에 두었습니다. 멧돼지가 아닌데 증조할아버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멧돼지치고는 몸이 너무 가는 데다 털도 그닥 나 있질 않았습니다. 늑대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산에 늑대가 산다니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땅에 놓여진 아까 증조할아버지가 쫓던 새끼 멧돼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증조할아버지는 엽총을 들고 그 놈을 쏘아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에 건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금니만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그것은 식사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도 그건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2~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 키는 고작 150cm 정도로 표범 같은 몸에 얇게 털이 나 있었습니다. 괴물이다. 증조할아버지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멧돼지 피로 질척한 입을 혀로 핥으며 증조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잡아먹힐 거다. 증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타케루가 그것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타케루는 그것의 오른쪽 앞발을 꽉 물고 목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이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왼발로 타케루의 코끝을 세게 긁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연실색에 그걸 멍하니 바라보던 증조할아버지였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니 몸이 움직이더랍니다. 곧바로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불발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증조할아버지는 엽총 손질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할 뿐더러 그날 역시 사냥 나서기 전에 총을 점검했던 터였습니다.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번에도 불발이었습니다. 장전 때문에 증조할아버지가 땀 빼는 사이 그것은 타케루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타케루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그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허리에 차고 있던 칼로 그 놈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그것은 울어제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타케루의 목덜미를 물어댑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칼을 휘둘러 그것의 꼬리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꼬리가 잘린 그것은 아루루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더욱 깊은 숲을 안으로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는 한동안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듯 내쉬는 타케루의 숨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타케루의 목덜미에는 사람 입자국을 빼닮은 이빨 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피가 나기는 해도 그리 상처가 깊지는 않았기에 증조할아버지는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옷을 찢어 타케루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다행히 증조할아버지도 타케루도 걸을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쭈물대다가는 또 그놈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증조할아버지는 타케루를 데리고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증조할아버지가 지은 오두막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을까지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입니다. 안도한 증조할아버지는 한층 더 걸음을 바삐에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15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길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산은 증조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놀러다닌 곳이기에 눈 감고서도 찾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을 리가 없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증조할아버지는 더욱 걸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분가량 더 지난 후 눈 앞에는 아까 그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증조할아버지는 혼란한 와중에도 혹시 아까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 길을 헤맸나 싶어 다시 평소 내려가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증조할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결국 오두막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타케루도 지친지 숨이 가쁘고 목에 감아준 헝겊은 이미 피로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느낀 증조할아버지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두막 안에 들어서자 시간은 이미 밤 8시를 넘은 후였습니다. 갑자기 안도감과 피로감, 공복감이 한 번에 몰아쳐 증조할아버지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난 괴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건 산신님이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몸이 벌벌 떨려 증조할아버지는 오두막에 뒀던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식량을 챙겨둔 멧돼지 육포도 꺼냈지만 영 목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타케루한테 던져주자 잘 주워 먹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못 자겠다. 그렇게 생각한 증조할아버지는 엽총을 곁에 두고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세게 긁는 듯한 소리에 증조할아버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술도 들어갔던 탓에 어느새인가 잠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때였습니다. 그 소리는 오두막 지붕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타케루도 눈을 떴는지 낮게 그르렁거리고 있었고 증조할아버지는 무의식 중에 엽총을 손에 쥐었습니다. 설마 그 녀석이 다시 온 건가? 하지만 차마 밖에 나가 확인할 용기도 없고 그저 엽총을 꽉 쥔 채 오두막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분간 천장을 손톱으로 세게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나 이윽고 그것도 그칩니다. 증조할아버지에게는 영원히 이어지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리는 그쳤지만 증조할아버지는 천장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공포에 떨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타케루가 굉장한 기세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오두막 지붕 위를 달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무거운 게 지면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타케루는 이제 오두막 입구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지붕 위에 있던 무언가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 오두막 입구를 세게 긁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타케루는 꼬리를 둥글게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도 용감히 계속 짖고 있습니다. 무심코 증조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엽총은 문을 향해 겨눕니다. 그러자 세게 긁는 소리는 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 저편에서 분명히 아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놈이구나. 증조할아버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정신을 잡고 무슨 일이냐라고 외쳤습니다. 타케루는 아직도 계속 짖고 있습니다. 꼬리, 내 꼬리를 돌려다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향해 산탄을 한 방 날렸습니다. 기묘한 비명이 문 저편에서 들려오고 증조할아버지는 곧이어 2발, 3발 총탄을 날렸습니다. 산탄 때문에 문에 뚫린 구멍 너머 새빨갛게 충혈된 눈이 보였습니다. 내 꼬리를 돌려다오.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그것은 말했습니다. 꼬리 따위 모른다. 돌아가.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내 꼬리를 돌려다오. 그것은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단지 그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모른다. 저리가, 가라고. 꼬리, 내 꼬리를 돌려다오. 다시 손톱으로 문을 세게 긁으며 그것은 문에 뚫린 구멍으로 증조할아버지를 보며 반복해 말했습니다. 타케루도 겁에 질렸는지 짖지도 못하고 꼬리를 만채어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내놈 꼬리 따위 모른다고. 저리 사라지거라. 증조할아버지는 움직이지도 못한 와중에 그저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아니, 내놈이 잘났다. 라고 외치며 문을 찢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증조할아버지의 기억은 아주 단편적이라고 합니다. 문을 찢고 나타난 아이 얼굴에 괴물, 분노가 가득 찬 붉게 충혈된 눈, 날카로운 그 놈의 발톱, 얼굴에 느껴지던 타는 듯한 아픔, 그것을 향해 달려들던 타케루,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져 산탄총을 난사하던 자신. 증조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마을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사흘간 혼수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짐승 발톱 같은 걸로 왼뺨이 찢어져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부러진 데다 온몸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곰에게 습격당했어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쩐지 증조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차린 듯했고 점차 증조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증조할아버지는 도쿄로 이주했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증조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할아버지에게만 몰래 알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와카야마현 어느 깊은 산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덧붙여 타케루는 마치 증조할아버지를 지키는 듯한 모양새로 증조할아버지 위에 누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살과 뼈는 온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내장만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채였다고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표적. 나 스스로도 아직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겪은 일입니다. 고향은 호쿠리쿠 쪽이지만 내가 철이 들기 전부터 우리 가족은 각지를 전전했습니다. 무슨 빚쟁이한테 쫓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부모님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거듭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라곤 이사를 가면 바로 재령사나 영능력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고 그때마다 쫓겨났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잦은 이사가 멈추게 된 건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됨과 동시에 어머니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이사를 하는 건 무리겠다면서 하지만
놈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몇 번이고 이사의 이유를 물었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평상시엔 상냥하던 어머니가 미친 듯 고함을 질렀기에 차마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후 나는 이유를 굳이 듣지 않고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곳에 머물게 되고 반년가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에선가 무거운 쇠장식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끼기기, 끼기기 하는 수많은 소리가요. 소리가 나날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아차린 나는 아버지에게 상담했습니다. 완전히 어이어버린 아버지는 저 혼자서라도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머문 적이 없던 터라 어디 얻어설 곳도 없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발작적으로 날뛰는 일이 잦아져 일반 정신병원 병동에서 중증 정신병 환자를 수감하는 특수병실로 옮겨진 터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언제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눈을 희번덕거리며 있는 때가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도 더 많이 그 쇠장식 끄는 소리가 들렸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에이야, 도망쳐라 라고 외치며 나를 흔들어 깨우고는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집 안에서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집안 가득 빽빽하게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피비린내마저 감돌았습니다. 절박했던 아버지의 도망치라는 말과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서워 나는 도망쳤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전철을 타고 옆 동네까지 온 후였습니다. 잠옷바람에 샌들 하나 신은 채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발만 동동 구르다 너무 추워 불이 켜진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지갑도 못 가져 나왔으니 들어가서 있기만 할 뿐이었지만요. 해가 떠오를 무렵 이상하다 싶었는지 점원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는 나를 보고 점원분은 상냥하게 얘기하며 따뜻한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무척이나 상냥하게 금방 일이 끝날 테니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경찰에 가도 아무 의미 없을 테니까요. 그때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치려던 내 팔을 그 점원이 잡았습니다. 놀라서 바라보자 점원분도 똑같이 놀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 역시 내가 듣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기에 놀람과 동시에 나는 약간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간략히 이야기만 하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만 점원분은 친구 중에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며 나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만 당시 나는 따뜻한 음료에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원을 믿은 게 내게는 무엇보다도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건 그보다 조금 젊은 듯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척 침착하게 나를 보고 싱긋 웃더니 지금까지 힘들었죠? 라고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면서 지금껏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점원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소금, 물, 달이라는 단어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점원은 소년의 말을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려는 것인지 밝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느새 소년의 처치는 끝나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 무엇을 했던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기 직전 대량의 피비린내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갑옷 소리가 들린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나는 집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점원은 아르바이트가 끝났다며 학교도 쉬고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안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 사람들이 신을 법한 집신 자국이 집안에 가득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덜덜 떠는 나를 지탱해주며 점원분은 집안을 찾아봤지만 아버지는 역시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피비린내도 감돌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그 소리도 피비린내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발작은 멈춰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잘 회복되면 오미소카 즈음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퇴원을 하면 같이 점원분과 소년에게 인사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소리와 피비린내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좀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물어볼 생각입니다.